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경증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그런 양상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역학적인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대구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도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전체 현역원의 20% 정도가 교체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 공천이요. 앞으로도 우리 정당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4.15 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찬 대표 말처럼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언박싱에서 오늘의 이슈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일본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탑승 중이며 모두 감염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합니다.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KCGI는 우리 부산사업본부하고 그 부진 노선을 정리해가지고 주가 가치를 높이겠다. 그게 바로 우리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한진그룹 노조의 말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조연아 3자 연합을 반대하는 입장인 건데요.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진그룹 남매의 날,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에서 짚어봅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냈었죠.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영남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에 이어서 걱정이 큰데요. 해외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욱입니다. 예. 자, 31번 확진자, 29번,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영남 지역에서 나온 첫 확진자고요. 네. 예, 왜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현실화해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결국 전파 경로를 알 수 없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다고. 교수님? 네네. 예. 전화가 조금. 네, 맞습니다. 예. 제 목소리는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이 지금 좀 끊어져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런데 이 31년 환자 말이죠. 서울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구에 살고 계시지만.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번째로 확진 환자를 받은 61세 여성인데요. 대구인데 이분이 대구에 계시면서도 한방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교회와 호텔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또 혹시 다른 전파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전화 상태가 이상하네요. 예. 네. 근데 이분이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혹시 서울에 와서 어떤 이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 건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디가 노출되어서 감염되는지를 지금 모든 시간대별로 다 찾아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걸 확인하는데 역학조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 확진 환자가 접촉했던 추가 접촉자다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시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방역망 안에 다 환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방역망 밖에 나왔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분도 있던데 네. 그 지역사회 전파를 벌써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시점이고요. 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지난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예. 왜 확인조차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이 방역망이라는 것은 해외 입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을 차단하는 데 방역망이지 예. 지역사회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있을 혹시 모를 환자들을 찾아내거나 그런 검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거든요. 예.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예. 빨리 찾아내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찾아내게 된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예. 방역이 실패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31번 또 29번 30번 환자를 매개로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네.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즉, 새로운 국면, 다른 표현을 하면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예, 기존의 그 검역 환자 위주의 전쟁터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이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전쟁터를 삼고 지금 총력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미 일본은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 이 코로나19가 이 짧은 시간에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총력 대응해서 지역사회 전파망을 차단망과 감염관리망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 혹시 날씨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 없다 환경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물론 그러한 점은 사실입니다. 여름 되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그거에 의존하는 거는 그런 전문가나 방역 당국이 할 일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국 하이난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네.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런 우려 매우 저도 동감하고요. 예. 지금 확진 검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맞추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증상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임상 검사 결과와 확진 검사 결과 여러 부분 사인 조사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요인으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하시고 다만 주목해서 들여다볼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역 당국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예, 이제 정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요. 예. 이제는 접촉자에서 찾아가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에서 이 그물을 넓게 피고 환자가 찾아내는 조기 진단 또 감시 체계망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독감 감시 체계가 혹은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발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동네에 가까운 개인병원 가시면
거기 독감 검사 바로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독감 검사 바로 하고 필요하면 약도 받고 치료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독감으로 확진이 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서 감시체계에 잡히게 됩니다. 예. 그런 형식으로 코로나 감시 및 조기 진단 체계를 전국 병의원 단계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부터 초기에 빨리 찾아야죠. 발열부터 시작해서 찾고 그래서 간이 검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확진 검사를 해서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해서 폐렴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전국적인 감시망을 동원하고 구축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진단 키트를 전국 의료원에 다 내려 보내야 되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빨리 개발해서 예. 개발이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빨리 개발해서 보내고 꼭 진단 키트가 없다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증상이나 환자 유증 증상이나 임상 양상을 보고 필요하다면 빨리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확진 검사 보내고 이런 것부터 해야죠. 진단 검사 키트만 대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또 안 됩니다. 예. 정부가 5인 불명의 폐렴 입원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잘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늦었습니다만. 특히 폐렴 환자는 치사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먼저 조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조사를 2주 전부터 의료계는 예. 빨리 시행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늦었다. 늦었지만 지금에도 빨리 하자. 이런 예. 부분들은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 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개인위생, 손 씻기 등까지 부분에서는 꼭 그것만 잘 지켜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곧 개학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역사회로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학교를 이제 전면적으로 휴교한다든가 휴원한다든가 일이 벌어질 텐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느냐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돼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 환자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다만 아직 지역사회가 지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느 정도의 가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 규모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전수를 아니더라도요 한 다음에 지금 휴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과 이 조사들 자료를 빨리빨리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예.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 초기의 방역, 즉 검역자에서부터 못하는 이 방역 시스템이 결국 실패해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은 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열 환자든지 혹은 추가로 입국해서 왔을 때 추적을 한만 해도 무증상 감염자 또 초기에 약을 먹었을 경우는 열이 안 나는 경우 또 초기에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입국하는 이 입국 제한의 부분이 결국은 위험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지역사회에 전파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아직도 우한 후베이성뿐만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의 감염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으로의 확대 부분이나 제한적인 확대 부분은 입국 제한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화가 중간중간 끊겨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예방학과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주진우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관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통합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어제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지상욱 의원이 어제 출범식에 불참한 데 이어서 오늘 첫 의원총회까지 불참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참한 이유가? 아무래도 통합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기존 한국당 의원들은 제외하고 새보수당 출신의 이제 정병국, 이해훈, 오신환, 유이동 의원, 또 전진당 출신의 이현주 의원만 인사를 시키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정병국 의원 단상에 서더니 미래통합당을 함께 참여하는 건데 앞에 나온 이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한국당 출신 의원들도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정 의원 말이 맞다라고 호응을 해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당대당 통합입니다만 속으로는 흡수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오늘 이제 사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도 조금 묻어나는데요. 황 대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뒤늦게 왔어요. 종로구에서 헌혈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 옆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이렇게 모두가 파이팅을 외쳐달라.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쌓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서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합 후유증을 풀어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가 해결의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의 측근인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 의원이 이런 형태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건 맞다. 발언을 하지 않고 참여를 보류함으로써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좀 솔직한 얘기를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에 새롭게 영입된 인물이죠.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 오늘 출마 회견도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취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남국 변호사가 좀 전 이제 4시 반에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출마 선언을요. 오후 한 2시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선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김 변호사는 이제 조국 백서라고 하죠. 조국 전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하겠다는 약간 이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으로 만든 이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진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강서갑 지역구 의원이 지금 누구냐? 바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온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금태섭 의원입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서갑 공천이 조국 대 반조국 구도 아니냐, 이른바 조국 대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김태섭 의원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금태섭 의원 본인이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나가야겠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금태섭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 그 지역구의 조직도 갖고 있고. 맞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입당해서 30대의 정치 신인이잖아요. 완전 이제 젊죠. 82년생인데. 경선하면은 금태섭 후보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하면서 이렇게 발끈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금 만류하는 기색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배경은 안 나오는데요. 오늘 또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조국소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직격을 가했거든요.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출마 의견이 돌연 취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지금 전화기도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출마 취소한 뒤에 회견을 취소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태섭 의원이 의원총회에 들어가신 이후에 저한테 출마를 포기하려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청년 세대에 도전할 기회를 달라. 라면서 이제 출마 의지를 굽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 지역구의 후보들을 새롭게 바뀌었다 했으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가고 싶으면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에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중권 씨 말이 맞으려면은 당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그 지역에 전략 공천했다 그러면
뭐 이야기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진중권 전 교수가 근데 썼는데요. 지금 경선인데 이거 또 붙여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랑.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역 프리미엄 워낙 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출마 선언 자체가 이렇게 취소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자객 공천을 하기에는 조금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를 해볼까요?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시끄럽네요. 예, 바른미래당은 오늘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을 했습니다. 이제 셀프 제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제 자기 당을 대표해서 당선이 되셨던 거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은 퇴직이 된다. 즉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돼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발로 지금 당을 나가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당의 출당 조치, 즉 제명을 하도록 한 건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거기 때문에 셀프 제명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제명당한 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죠. 국민의당으로 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6명의 안철수계 의원은 오늘 일단은 무소속으로 이제 당적을 변경 신청했는데요. 안철수 신당이죠.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은희 현역 의원 1명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때 투표 용지의 기호가 상당히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랬었죠. 이렇게 되면 한 4, 5분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의원 수가 이제 올라가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국민신당하고 합당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요? 아니요. 소위 말하는 호남당이라고 불리는 이게 손학규 대표의 아무래도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목리라고 할 정도로 당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의 바른미래당 이름을 갖고 합당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까지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라서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학규 대표 혼자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남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전직 스포츠신문 기자를 고소했다고요? 이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이딴 유튜브 폭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최근에 여기에도 출연하고 있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요. 뭐냐면은 김 전 기자가 이제 엊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이제 제목의 방송을 올렸는데요. 이 방송에서 최 회장이 어떤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최 회장이 한남동의 한 중식당에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다.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다. 등의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 취재하면서 김희영 이사장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사진상으로 봐도 김 이사장이 맞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결국 오늘 최태원 회장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날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김희영 이사장이 맞다.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 최태원, 김건모, 최근엔 서장훈 사생활도 폭로하겠다 하다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공적 영역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슈를 통해서 자신들이 좀 부각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게밖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생활 얘기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고소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하고 이혼 소송을 좀 하고 있죠. 이제 동거인분과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이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은 몰라도 이제 재벌그룹 회장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자녀들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밤인가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기한 거예요? 어젯밤에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성신여대에서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특혜성 해외 연수를 보내주려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가능성과 논문 저자 자격 관련 추가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이제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에도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은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지난 2015년에 나 의원 딸의 해외 연수를 위해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장애 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줄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학생이 바로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위스콘신 대학 측이 나 의원 딸이 그 자격 수준에 맞지 않는 토플 점수, 자격 수준에 맞는 토플 점수 등이 없고 이런 점들을 들어서 특별 연수 진행이 곤란하다고 답을 해서 미국 연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어제 방송의 주장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허위 음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또다시 나경원 탄압 방송을 내보냈다. 세 번째다. 제목부터 허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딸의 특혜 해외 연수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에 성신여대 측이 장애 대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것을 먼저 제안했고 위스콘신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러나 독립 생활이 좀 불가능하고 아이에게 어려운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고 위스콘신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3차례인가 4차례인가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나경원 의원 측은 음해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 금방 뭐가 진실인지 알 텐데 검찰은 왜 이거를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총선을. 그래서 수사를 지금 바로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MBC를 향해 MBC가 좀 편파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라고 계속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61세 한국인 여성이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요. 예.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접촉했던 접촉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탓에 영남 쪽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역당국에서 일단은 어떻게 확진자가 됐는지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추적은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최근 행보가 총선적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일단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다라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 유리한 어떤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섞인 시선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가는 게 공군 3호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 2호기. 그러니까 이제 타고 다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정부 수송기인데 이거를 왜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숙 여사가 좀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총선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청와대는 당연히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절박한 고통을 돌보는 정부의 의무는 이행될 것이다.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왜 전용기 공군 3호기인데 왜 전용기를 쓰냐 이건 지역적인 문제 같고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데리러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일 테고. 그렇죠. 그 전통시장을 왜 방문했느냐. 과연 선거 전이기 때문에 방문했을까 아니면 내수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문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예. 모든 이슈가 다 이제 선거용으로 해석이 되고 비판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좀 과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이 정박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상은 어떤지 대한민국 민단 가나가와 본부 조수소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우리 국민이 14명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네다 공항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예, 그 방법은요. 네. 지금 요코하마 정용사관이랑 주일 대사관 쪽에서도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식으로 이송까지 되는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요코하마에서 하네다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네, 차 타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굉장히 가깝네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게 14분 전원이 다 한국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네. 5분 정도만 오신다 그래요? 예, 지금 이쪽에서 확인되는 거는 승무원 4명. 예. 네, 그리고 승객 2명 중 일본인 배우자가 1명. 예.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생활 터전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예. 지금 너무 심하게 감염 확대하는 걸 보면서 예. 좀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에 타고 계신 분들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예, 없습니다. 예. 민단에서 크루즈선 쪽으로 구호 물품도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물품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그리고 돈조림, 예. 깻잎, 김, 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식품 같은 걸 많이 보냈는데 구호 물품을 보내게 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일본에 있는 민간 단체라서요. 예. 똑같은 돈보라서. 예.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민단 가나가와 본부 이순재 단장님 지시로 좀 밤늦게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지도 보내셨다면서 함께 힘내라 이런 것들. 예. 일단은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배 안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 대응을 실패했다. 일본 정부에서. 예.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은 정부 쪽의 대응이 어떻게 할지는 일단 놓고 요코하마 시나 그리고 가나가와 현에 있거든요. 요코하마 항이.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속출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걱정이 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우리도 그 바깥에 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 조그만 애들도 그렇고요. 예. 그 바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어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크루즈 안에 있는 분들이랑 그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세요? 예, 뭐 지금 뭐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예, 그리고 뭐 몸 상태가 어떤지 뭐 그거만 지금은 영사관을 통해서 가족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요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은 네. 일본과 또 우리가 지금 뭐 분쟁 또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분쟁 있고 난 수출 문제 이렇게 분쟁 있고 난 이후에 혹시 이 차이니즈 코리안 분들 뭐 차별이나 좀 불편함 일본 국민들한테 그런 건 받은 적 없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정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일단 두고 원래부터 여기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자별 같은 건 되게 많은 나라라서 예. 예, 그 제일교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거는 놔두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걸 상관없이 예.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전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단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도 그 장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관광객도 많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모든 게 코로나도 그렇고 이 수출 문제도 그렇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무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소 대한민국 국민민단 가나가와 본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라이너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인디 고란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드라마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 달 주주총회 전까지 구도가 조원태 대 조연아 3자연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연아 3자연합군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가 조원태 지지로 돌아섰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복잡해요. 예. 일단은 구도를 말씀드리자면 조원태 회장 지금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측이죠. 여기에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합류해가지고 조원태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연아와 KCGI 이제 강성구 펀드로 알려진 그냥 펀드죠. 예. 그 반도건설 이 세 군데가 연합한 그걸 조연아 3자연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이 양측이 지금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데 이 3자연합 측에서 그 주주 제한 마감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후보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사내이사 후보로 지명한 대한항공 출신의 김치훈 전 상무가요. 한진칼 측에다가 그러니까 조원태 측인 거죠. 서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의도와는 일이 다르게 진행됐다. 3자연합의 주주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3자연합이 추천하는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 KCGI 측에도요, 오늘 새벽에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시장에 알려진 게 뭐냐면요. 나는 칼맨, 칼이 한진 칼 할 때가 예. 칼이요. 칼맨으로서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히려 동료 후배들과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3자연합이 추천한 사람이 조원태 회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내이사 후보군에서 빠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김 전 상무가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네. 이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조현아 3자연합과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김 전 상무 위치가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담당하던 업무가 해외 여객 운송 업무나 호텔 업무였는데요.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약간 책임지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조 전 부사장이 이제 김 전 상무한테 연락해가지고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그 김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상무 입장에서는 야 오너 일가가 부탁하는 건데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사내 이사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당혹스러워했다고. 그래서 이 김 전 상무가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 조현아 3자연합 측이 너무 이렇게 뭔가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동의도 얻지 않고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 싸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분 1% 싸움. 뭐 그러면은 조현아 쪽이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느냐. 당연히 타격이죠. 이게 이제 명분 싸움이잖아요. 예. 지금 현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아엎겠다라고 해서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가 한 명은 안 하겠다라고 나섰고 나머지 이제 3명이 남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이 항공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옛날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항공산업 경험도 없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내세우는 조현아 3자연합 측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만 노조 측은 또 조원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러니까 3자연합 측이 지금 현재 상당히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 어제 대한항공, 주한진, 한국공항노동조합 이 한진그룹의 3군데 노동조합이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3자연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앞서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조 전 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3개의 노동조합 모두가 다 조원태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건데요. 이 공동 입장문에 나온 말이 상당히 강경해요. 예. 조현아 3자연합이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벌이는 해괴한 망동이 한진 노동자의 고혈을 빨고 고통을 쥐어짜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조원태 회장을 몰아내고 한진그룹을 차지하려는 조현아 전 왕산레저개발 대표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니라 조현아 전 왕산레저개발 대표라고 예. 아예 박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지금 조현아 3대연합은 만일 자신들이 회사를 맡으면 네네. 조현아 부회장이 회사를 맡는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을 예. 모셔오겠다라고 전문 해가지고 경영인 체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내세운 4명의 인사가 예.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상무는 빠지겠다라고 예. 나섰고 나머지 3분 가운데 2분은 항공산업 경영이 전혀 없는 그냥 경영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노조가 반대. 한 것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봤을 때 전문 경영 체제하고 조현태 쪽은 어쨌든 족벌 체제니까 노조는 전문 경영 체제 선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한번 여쭤보고. 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한진그룹 쪽 그러니까 조원태 측이 이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서 이쪽에서도 앞으로는 사내이사를 누구누구 선임하겠다 후보군을 낼 거예요. 그 후보군을 낼 때 만약에 여기서 조원태 회장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 예. 이게 약간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으니 본인은 약간 최대 주주 위치를 유지하면서 예. 다른 전문 경영인을 사내 이사로 추천하는 약간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 이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네, 현실에서 맞습니다. 네, 벌어지고 진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일단 1차 전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내이사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해야 돼서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건데요. 예. 두 양쪽의 조원태 측과 3자연합의 지분 차이가 뭐 많게는 1%포인트, 적게는 0.5%포인트 정도예요. 예. 두 곳 다 32% 안팎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예. 소액주주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삼자연합이 사실 좀 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원태 회장이 왜 그 우한 전세기 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래도 뭐 오너가 직접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그 조원태 회장이 최근 그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직원 자녀 720명에게 축하 카드와 이렇게 학용품도 선물로 보냈어요. 여기에다가 카드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조원태 아저씨라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항공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직원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작 좀 그랬어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란 기자 말처럼 국민연금과 개미주주가 네, 맞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죠. 어허. 그래서 아마 보통 개미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잘 참석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나의 한 표가 향방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임대료 내린 전주 건물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썼죠? 이게 그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객이 아무래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14일 날 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 건물주 총 78명이 135개 점포 임대료를 5에서 20% 이상 낮추기로 했거든요. 했다. 이런 일들이 보도된 거를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요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많지 않은데요. 본인이 직접 쓴 거는. 그러면서 이런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이 그동안 높은 임대료가 문제 아니냐 지적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착한 임대료 인하하면서 또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맞죠. 거고요. 네. 홍보 효과. 그렇죠. 대통령이 편지가 있었으니까 홍보 효과까지 누리게 됐는데 문 대통령이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12일 날 남대문 시장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인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상인들이 야, 우리 임차료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다라고 이제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 이렇게 임대료도 높은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70%까지 떨어졌다라고 상인들이 한 얘기를 직접 듣고 나니까 다음 날인 13일 날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뭐 최저임금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부담되는 게 월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 대통령이 거에 관심을 가진 것 같고 저도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만 착한 임대인이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직 실현되진 않았군요. 네, 방송을 들은 임대인께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임대인은 YTN이에요. 그런가요? 네. YTN에서 좀 착한 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지금 같은 경제적 타격 비상경제 시기고 메르스 때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네네, 전례를 따지지 말고 수단을 동원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아주 표현을 했어요. 파격적인 수준의 절대적인 특단의 대책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높은 표현을 쓴 건 오늘 국무회의가 처음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봐라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게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 및 구매 금액 환급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특히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 지원해줘라 이런 건데 지금 말한 이런 지원 제도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차례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거. 이거 총선용 아니나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이제 설명은 아니다. 현장 방문해서 쏟아졌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
아니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국민의 절박한 고통을 예. 우리가 외면해야 되느냐? 예. 아니다. 이건 계속하는 거다. 총선용이라는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소비 쿠폰 등 언급 대책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또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까지 총선용이라 하면 이 또 좀 정치적 공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오늘 주식도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일단 우리나라 먼저 보면은 무디스가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성장률 GDP 전망치를 2.1이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근데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2%의 성장을 지키려고 우리가 거의 뭐 목숨 걸었잖아요. 예. 정부에서. 근데 그거 못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이게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된 거고요. 정부가 올해 목표치가 2.4입니다. 4%. 그러면 무디스 그 전망치에 비해서는 0.5%포인트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노무라증권도 또 내놨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얘네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그냥 기본적인 경우에 0.2%,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9%까지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1.8%. 그냥 평소대로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최악의 경우가 6월 말까지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예. 0.5%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는 이게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자료 같은 거, 원자재 같은 거, 또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기도 한데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리도 스톱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것도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지금 올 스톱됐으니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충격파를 받는 국가가 뭐 한국하고 일본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뭐 우리만 여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 뭐 다행은 아닐 테지만 중국 근거지니까 거기 가서 제일 차별이 예. 크고요. 중국이 무디스가 전망치가 원래 5.8이었거든요. 중국이 6% 안 되는 전망치를 원래부터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5.2로 낮췄고요. 예.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보통이라면 5.5% 중국 성장률도 심지어 노무라는 최악의 경우엔 3.9%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게 빨리 수습이 된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예. 아까 중국에 대해서 노무라가 3.9 전망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아마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을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예. 그럼 일본은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게 터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충격파가 오래 갈지 하루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라니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 이야기부터 해보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라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한 뒤에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소추는 아니면 기소는 수사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기소합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요. 제가 통계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OECD 국가 중에 검찰에서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된 국가가 꽤 있어요. 일본도 뭐 비슷하고 한 17국가가 되고요.
뭐 한 20개 국가는 뭐 같이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검찰권이 되게 셌고 예. OECD 국가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아주 센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제 수단 또 균형 견제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디어가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예. 보입니다.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고.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읽었었던 것 같은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한경만 검찰총장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때는 일제 순사가 경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좀 우리한테 달라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잡으니까 다시는 안 내놓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방금 김윤우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재헌헌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분리하는 게 기소와 수사 분량이 맞는데 일제시대 때 워낙 친일 경찰들이 바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검찰한테 주겠다라고 시작된 건데 70년 돼버렸어요. 예, 이게 그냥 지금까지 쭉 그냥 와버렸잖아요. 또 지금도 개혁된 게 아직까지는 7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혁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중요 범죄들 뭐 선거범죄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공무원 범죄 또 경찰관 범죄 일정 부분은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소권하고 수사를 분리하자는 게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한 게 나라고 하면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내에서는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뭐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특수부에서 한다던가 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내용이 좀 그렇게 책임감 있고 좀 이론적으로 타당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즉흥적이거나 좀 반발해서 나온 의견들 같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검찰이 개혁 대상이잖아요. 7월부터는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최소한 많이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그거는 속성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예전 안기부라든지 국정원도 마찬가지였던 걸 보면 이거를 뭐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인지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 참고 사례로 일본을 이야기했는데 뭐 서로 누구 말이 맞다 팩트 체크. 그렇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뭐 저도 모르겠죠. 저도 뭐 일반 검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프로스라는 그 내부 통신망에 모 검사가 올렸어요. 일본이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불리하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면서 그 퍼센트가 본인이 봤을 때는 0.14%인데 우리는 0.58%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을 비교하지 말고 서구권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9.6%, 프랑스는 9.7%.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정밀하게 기소를 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낮은 거지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낮지 않았다라는 게 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검사 말대로라고 해도 저 일본에서는 총괄심사 검찰관이 무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기소를 안 한다. 이렇게 거르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게 좀 지나쳐서 정밀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될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기소를 안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좀 지나칠 망정 무죄율이 낮은 배경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무죄율, 유죄율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검찰 개혁 이게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다른 측면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큰 취지는요. 가장 큰 취지는 자꾸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 그 돼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거나 균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이익,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자꾸 이제 이 수사하고 기소 이런 건 사실 어쩌면 권력 내부를 수사하는데 이게 뭐 어렵다라는 걸 분리해 놓으면 조금 논의하는 쪽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또 우리 검찰은 이거는 충분히 이건 과거 사례 서울시 공무원 사건 잘못된 증거를 갖고 조작된 증거를 갖고 기소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제가 다 꼽지도 못한 하도 많아서 간첩 사건들 싹 다 기소 잘못해가지고 그 재판 가가지고 다 유죄됐는데 나중에 재심에 다 무죄됐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를 반성해야 되죠. 저기 이춘재 뭡니까 그거. 그런 거는 뭐 어쩝니까 그거는 다. 그리고 특히 특수부가 수사한 것 중에 일반 검사가 형사고에서 하는 것보다 무죄가 더 높게 나온다고. 아니, 지금 다 간첩죄 같은 건 다 특수부에서 했던 게 많잖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증 편향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거고 다른 OECD 국가에 있기 때문에 낸 건데 그냥 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1일 날 회의를 하는데요. 조금 크게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20일 회의.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게 17년 만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또 여기 참석하지 않는다. 결국은 또 한 번 불편한 관계를 내비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좀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 뭐 그때 대검인가요? 대검에서 뭐 하극상 발언이 나왔다던가 어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좀 거친 언사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모인 자리에서 윤 총장이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 딱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이날 또 뭐 작심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고 이게 대서특필되는 좀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그런 불안감까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계속해서 좋지 않잖아요. 아, 싫죠. 보기 싫고 국민들은 잘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 자꾸 불협화음이 들린다는 거는 안 좋은 느낌인 거거든요. 검찰 개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사실 검찰총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강금수일 장관 때 한번 하고 17일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관행은 아직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해서 그 하위 법령 제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법을 만드는 자리인데 총장이 안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적인 부분은 일단 얘기할 건 없고 저는 어쨌든 간에 좀 가는 게 맞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서 의견 제시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소추가 뭐 기소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에 좀 아니 검찰청법 검경수사조정법에 그 근거를 해가지고 좀 얘기가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계속 옛날 그 권력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자꾸 이상한 논리를 내는 것보다는 바뀐 거에 맞게 검사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총장의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내사 들어갔다가 금감원이 자료를 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검찰에서만 요구할 때는 준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 기시감이 들 거예요. 정경심 교수 사건랑 똑같아요. 뭐 쉽게 말씀을 하면요. 그 당시 뭐 결혼한 건 아니에요. 2010년, 11년이니까 2013년에는 결혼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내사를 했는데 경찰 주장은 뭐 피내사자는 아니라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뭐 해장하고 그리고 좀 쩐주라고 표현하는 게 김건희 씨고요. 그리고 지금 브로커 같은 게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시세 조정 같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여 같은 걸 했고 몰랐다면 김건희 씨 아무 문제가 없고요. 투자를 했고 알았다면 공모를 한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 결 자체는. 그런데 이거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사를 중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까지 어떻게 갖는 건지 뭐 정말 내사해봤는데 혐의가 없는 건지 증거를 못 찾아낸 건지 조사가 막혔는지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윤석열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를 했고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은 사안이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뉴스타파 후속 보도까지 예고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또 제 3의 인물 혹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발하면 뭐 똑같은 범죄가 시세조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되죠. 공소시효 1년 남았고요. 좀 지켜보고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주강덕 의원에게 경찰이 그 휴대폰을 영장을 뭐 받았던 것 같아요. 확보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이 휴대폰 영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오케이 했다는 겁니까? 뒤늦게? 뭐 일단은 검찰이 중간 단계고 검찰을 통했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생기부를 어디서 확보했느냐 주광덕 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아마 휴대폰 이메일 영장 쳤었는데 범죄가 됩니다. 이메일만 허락해주고 휴대폰 허락 안 해줬다가 이번에 나왔다. 나왔습니다. 그 휴대폰 보면은 누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포렌식 따져보면 뭐 다 나옵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내일 선고인데 먼저 우리 김민우 변호사가 1심 선고 어떻게 나왔고 2심 구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1년 4개월 만에 지금 결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막강한 주의를 활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 징역 23년과 벌금 2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네. 보석이었습니까? 형집행정지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보석이었죠. 그때 1심에서 증거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해서 전부 다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자고 하고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을 다 다시 짚어보자고 하면서 재판이 너무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한 신급당 연장을 해도 8개월까지인데 그 안에 도저히 항소심이 안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그 8개월을 다 채우고 풀어주는 것보다는 보석을 해줘서 어디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낫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보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2심에 실형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석이 취소되면. 근데 이제 같은 재판부예요. 보석을 해줬던 재판부랑 같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뭐 특별한 사유 예컨대 조건부 보석이었거든요. 외부 접촉하지 말라. 그런 것들 어겼던 게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가 최종까지 가야 된다. 수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1심 때보다 2심 구형이 더 높았거든요. 금액이 좀 늘었어요. 삼성이 현지에서 로펌 이제 했을 때 그 돈도 대납 차원이라서 뇌물죄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금액 자체가 한 50억 정도 늘었고 그래서 구형도 3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 3년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인정이 된다면요.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송장을 다시 내가지고 그 같은 혐의의 뇌물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1심 때보다 더 증가했죠. 이렇게 지금 공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 재판에 관계해서 뭐 결과에 따라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은 별로고.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말 잘못했어요. 지지라 해야 됩니까?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죠. 열성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 있든 뭐 지금 큰 상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억울하다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억울해 보인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총선 전에 어떤 경우라도 출소를 하게 되면 형집행정지든 사면이든 나오게 되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법농단 판사들 이야기 해보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재판부터 살펴보면 임성근 판사, 수석 부장판사 시절 하급 판사를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가 선고됐는데 뭐 임성근 판사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죄가 났는데 김현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재판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판에 개입한 건 맞다. 그런데 무죄다.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위남용하고 직권남용하고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은 없기 때문에 직권 없이 남용 없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자체가 없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직권남용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난 영향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또 이게 미수범 처벌도 안 되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게 처벌거리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김윤우 변호사님은 문제 그까지 설명했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헌이 뭐냐면 우리 헌법상 법관은 양심과 뭐죠? 독립돼서 심판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누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입을 했잖아요. 그럼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보다 헌법은 더 상위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다만 법률이 재형법정주의라는 명확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말했던 딱 안 떨어지지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뭔가 좀 했어야 되고 이거 이전에 직권남용죄 재판이 계속 대법원 판결로 뭔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이전에 안 나오다가 나오면서 뭔가 싹 다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제가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결국 대법원에서 딴 사람 재판하면서 조윤선, 김기춘 재판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좀 축소해서 해석하는 걸로. 그 이후에 나왔던 재판들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재판이 하나 남아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것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양승태, 임종원뿐만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조윤선, 김기춘 또 이 지금 사법농단 관여했던 재판관들 이 직권남용 부분에서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실행한 사람들이 다 무죄였으니까 시킨 사람은 무죄죠.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청와대 하명수사, 조국 뭐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직권남용 올라갔잖아요. 거의 다 직권남용.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위헌적 행위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뭔가 좀 이 직권 행사된 직권이 뭐냐에 대해서 재판 개입을 재판 개입권이라는 직권이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남용된 직권을 다시 구성하고 다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사법행정권을 자기가 수석 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한 건데 재판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예규상. 그런 보고 의무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또 판결문을 고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구성을 달리 보고 공소장 변경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법농단 재판에 관여한 거는 인정이 됐으니까. 근데 다들 이렇게 무죄 처벌이 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원 재판의 어떤 비독립의 화신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직접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변론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판사님이 뭐 기록만 보시고 다 이렇게 누구 말 안 듣고 판단하시니까 차분히 선고기를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 그런 농담을 누가 믿냐고 이제 의뢰인들이 반응을 하겠죠. 다 개입하겠죠. 지금 재판 독립이 그러니까 비독립의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징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입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수단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개입했을 때 이렇게 제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장담할 수 없고 더군다나 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죄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재판에 복귀한다 바로. 네네.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네, 지금 다 무죄라고 보고 1심 판결 안 난 분들까지도 다 재판에 복귀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저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구나라고 재판을 받으면 저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생각 들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저분 말고 다른 분한테 또 말해야 되는 건 아닐까 말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네. 분명히 나한테 앙심이 있을 거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컨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면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실은 그게 중요성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재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지금 대법원 고등부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 대법원에서 사건 뒤집기도 어렵고 대법원 심리상도 제한돼 있으니까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하는 2심 고등부장이요? 최종심을 하는 최종심 기능을 하는 재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분들이 다 2심 고등부장 양형 특히 아까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냐 뭐 벌금 얼마
징역 1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정할 때 너무 크기 때문에요. 네네. 예. 2심은 어때?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은 1심 결과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거의 뭐 이거는 법원은 치해법권이냐 이런 말까지 한 거 보면 사실은 마땅히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절망감? 포기?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할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그 판결 때부터 좀 준비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직권남용죄 얘기를 하면서부터 뭐 뒤에 것까지 좀 이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1심 선고 아직 안 난 판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분들도 다 무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이것이 유사한 어떤 행위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많은 수가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임종원 차장이나 다 유사하게. 우리 유튜브로 체리블레님께서 판사 거부권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기피 신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봤자 뭐 알겠습니다. 자 아직 뭐 1심이니까 2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분은 1심과 비슷한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그런 의지가 있을지 조금 검찰도 뭐 굳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을 치외법권 판결이다. 항소하겠다.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게 밝혀져도 처벌할 방법도 없고, 처벌할 규정도 없고, 다 뭐 기소를 해도 해석을 저렇게 해버리니까요. 네, 저런 식으로 무죄로 해석하고 그러니 뭐 방법이 없다. 판사가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판사가 잘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좋은 말을 했는데 검찰이 그 비리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그런 관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좀 법원 검찰 다 지금 신뢰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함께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검찰이 잘못하면은 누가 수사하느냐, 누가 기소하느냐.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단 말이죠. 똑같죠. 그럼 또 자기 식구들 감쌀 충분히 그럴 반응이 있는 것이고 판사가 잘못하면 누가 판결을 하느냐. 똑같다니까요.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국민들만 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됐는 게 그 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 성추행한 사건. 그거 그냥 사표 받고 끝내버렸거든. 징계 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직권남용이 아니냐. 맞죠. 따져보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국은 이제 지금 현행법상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법관들은 탄핵만 가능해요. 법관 관련해서는.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옛날 생각해보시면 2008년인가요? 그때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 그때 당시 신영철 그 중앙지법원장님한테. 지법원장에. 네, 요새 판사들한테 밥도 좀 젊은 판사들 밥도 좀 사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라라고 일종의 지금 이분 수석부장님들 기소된 분들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법원장님은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국회가 오히려 그런 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지 좀 그것도 의문이 들고 또 이게 조용히 소추까지 갈까. 정족수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죠. 이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헌적 행위라는 거는 뭐 누구라. 헌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헌적인 행위도 탄핵 사유는 되니까요. 네. 법관 탄핵이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네네. 국회에서 결국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소추 자체는 국회에서 하고 심판은 헌재에서 하고. 법관 탄핵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법관 탄핵이 있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국회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고위직들 뭐 판사, 검사, 기타 뭐 장관 이런 분들을 탄핵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위를 박탈하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그럼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공수처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관련 판사들의 문제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그런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씁쓸하네요. 오늘 마지막 씁쓸하게 끝냈네요. 씁쓸해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